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트레이딩맨 2부 주식반장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도 저희 반장님과 함께 강의부터 종목 상담까지 알차게 1시간 채워드릴 텐데요. 시작이 좋지 않은 만큼 이럴 때일수록 저희가 심기일전해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저희 반장님 만나뵙기 전에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연일 하락세를 걷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500선을 깨고 내려간 뒤로 더욱더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 오늘은 그나마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선물과 현물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출회되고 있는데 코스피 0.17% 하락하면서 2,484포인트 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 0.99% 하락하면서 830포인트 선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세한 수급 현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 1,550억 원어치, 외국인이 914억 원어치 순매도 우위 보였고요. 개인만 홀로 샀네요. 2,219억 원어치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도 함께 보시죠.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사들여줬지만 지수 방어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팔아냈는데 1,477억 원어치 홀로 순매도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니까 외국인들의 출회가 굉장히 크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특징적으로 움직였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실적 시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분기 적자를 냈지만 실적 바닥 인식의 투자자들이 이 수급이 몰리면서 주가는 오히려 반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 2.22% 오르면서 87,400원에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SK하이닉스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 손실이 3조 4,023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서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바닥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에 주가는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올랐다고 하니 SK하이닉스에 대한 소식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 시장의 분위기를 더 험악하게 만들고 있는 이슈 계속 이어지고 있죠. SG증권을 통해서 매물이 쏟아지면서 급락세를 타고 있는 종목들, 그 가운데서 일부가 사흘째 하한가를 또 맞았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일부에서 다뤄드렸던 서울가스 포함해서 대성홀딩스 그리고 삼천리, 선광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부 종목은 장중에 그 하락폭을 조금이라도 줄여내거나 하한가가 풀리는 모습이었는데 사흘째 급락을 맞고 있는 좀 종목들이 있다는 점까지 앞서 좀 다뤄드렸습니다. 시장이 안 그래도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런 이슈가 계속 이어지면서 시장이 언제쯤 정상화가 될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지 않은 이슈까지 여러분들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장 브리핑 간단하게 만나봤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이런 와중에도 저희 구원투수로 나서주신 저희 반장님 오늘만을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승훈 반장님과 이 시간 함께합니다.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이 주식시장 자체는 분위기가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는 또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늘 시장 보셨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봤다면 욕먹겠죠? 표정 관리해 주세요. 네, 표정 관리가 좀 안 되는데 사실 지난주에 왔을 때 시장이 끝물이다라고 이야기를 사실 최근에 2주 동안 계속 드렸습니다. 특히나 코스닥 150 시장에 여러분 중소형주 스몰캡들을 많이들 거래하시거든요. 증권방송에 나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중소형 종목들을 주로 다루시는 경향이 많고 저 혼자 거의 대형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대형주하고 ETF는 저 혼자 하는 것 같은데 거의 없어요. 어디를 가도. 그리고 개인 매매자분들도 대형주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10명이면 한두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7, 8분들은 거의 다 중소형 종목을 하기 때문에 피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기간 조정으로 횡보할 거냐, 가격 조정으로 하락할 거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던 게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고 한 2, 3일 지켜보다가 시장이 만약에 가격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인버스를 배팅하겠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좀 이틀 전에 장이 빠지는 걸 확인하고 좀 늦게 들어갔습니다. 늦게 인버스를 베팅했는데 코스피 선물 인버스 곱하기 2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 252670이라는 종목을 들어갔고 코스닥 150 인버스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에만 3% 이상의 당일 수익이 났죠. 그래서 아마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뭐 어떻게 당신은 시장을 맞춥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사실 저는 뒤집어 생각하면 그래요. 시장의 흐름이 상승을 할 때 상승이라고 얘기하고 하락을 할 때 하락이라고 말하는 것뿐인데 왜 사람들은 상승장에 자꾸 하방을 베팅하려고 숏 베팅을 하려고 그러고 왜 도대체 하락장에 왜 자꾸 상승을 보려고 하는지를 전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걸까요? 교만하는 걸까요? 그래서 시장이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방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께 소극적인 언어를 드릴 수밖에 없죠. 자, 지금 이만큼 올라왔지만 2차 전지 이제 조만간 떨어질 거니까 다 팔고 나가세요. 최근 2주간 했던 얘기가 2차 전지 더 이상 사면 안 된다. 저는 이미 팔았다. 제가 팔고 한참 더 올랐지만 제 거 아닙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그때 2차 전지 들고서 저를 비우셨던 분들이 계셨어요. 몇 분 계셨는데 아마 그분들 좀 울고 있고 곡소리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시장의 끝에서 끝을 먹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저도 몇 번 그래 본 적은 있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자리를 기다려서 매매하고 그 다음 사이클.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시장의 사이클은요 보통 한 달 내지 2달씩 움직여요. 예를 들어 상승 한번 방향이 잡히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또 하락으로 방향이 잡히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계속 그 방향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17년 차 트레이더인데요. 17년간의 통계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방향이 잡히면 한 4주에서 6주, 뭐 많으면 8주까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이제 일주일 정도 한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은 아마 5월 초 중순까지는 조정이 있지 않을까, 길면 5월 말쯤까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을 사시면 무조건 물립니다. 살만한 종목이 오늘 왔는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버스하고 달러 레버리지 2개 말고는 가지고 있을 만한 게 없어서 오늘도 종목 얘기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할 거 별로 없으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현금 들고 계시면 좋겠고 만약 많이 물려 계시는 분은 제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인버스 지금 사셔도 상관없어요. 예, 좀 더 갈 수 있으니까 좀 교차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근데 이번 하락의 폭이 깊을 건지 얕을 건지 사실 그 부분이 고민이거든요. 이따 자세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살만한 종목이어야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만큼 현금 비중 확대 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저희 준비된 강의와 종목 상담까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이러한 이야기를 미리 받아보실 수 있는 건 노란톡방 저희 열려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저희 유튜브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 서울경제TV 유튜브 실시간은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강의가 끝난 뒤에는 종목 상담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문자로 상담 접수 받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이렇게 하락장에 아마 물려 계신 분들 많으실 거거든요. 저희 이승훈 반장님이 이 종목 지금 가져가도 좋다 아니다 방송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미리 접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저희 반장님과 함께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방법 미리 공지를 드렸으니 지금 많은 분들이 상처난 마음을 안고 어떻게 하면 또 이런 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들어오고 혹은 강의를 듣고 계실 거예요. 들으실 예정인데 오늘은 저희 어떤 내용 들어볼 수 있나요? 자, 먼저 제가 지지난주에 여러분께 드렸던 얘기가 저는 현금 비중 80%입니다라는 얘기를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장이 한참 오르고 있을 때 얘기를 드렸고 팔고 나서 더 가지만 아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지난주에 저도 90%까지 현금화 시켰다라고 이야기했고 이번 주에 들어서 인버스를 잡으면서 저는 지금 현금 비중이 75%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저는 현금을 들고 있는 시간이 1년 12달 중에 6개월 이상입니다. 보통 제가 주식을 들고 있거나 뭔가 배팅을 하는 시간은 한 4개월에서 6개월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거의 1년의 절반은 놀아요. 이해되세요? 현금 들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자리 올 때까지. 그래서 어떤 자리는 뭐 10%, 20% 먹고 나올 때도 있고 우리 지난번에 성신양에 60% 수익 났던 것처럼 급등해서 수익이 나는 종목들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일 중요한 건 현금 들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도 해요. 물론 부동산 시장에서는 통용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금융시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가지고 오래 있다가 시장이 많이 떨어졌을 때 한 번씩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치고 빠지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우리나라 장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추세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따가 뭐 설명을 잠깐 드리겠지만 생각난 김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는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하고 생각하면 미국 주식을 하는 게 100번 더 나았어요. 왜냐하면 미국 주식은 추세장이었고 성장주였고 전 세계에서 가장 1등하는 기업들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시총상이 제일 1등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시총을 다 합쳐놓은 그 금액만큼 그거 하나가 여러분 애플이라고 하는 주식 하나로 모자라요. 애플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 시총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시총이 크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S&P 500이라는 게 있죠. 500개의 우량한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가 있는데 이게 이 애플이라는 종목 이거 하나가 우리나라 전체를 합친 것보다 크다고요. 덩어리가 3,000개 종목, 2,000개 종목 다 합친 것보다 이게 더 크거든요. 근데 이런 게 500개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디다 투자하실래요?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한국 시장에다 투자하는 게 바보인 거고 미국에 투자하는 게 맞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5년 뒤에 10년 뒤에 패러다임을 보시면 제가 오늘 사실은 패러다임에 관한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주식 얘기할 거 없거든요. 할 거 없으니까 좀 약간 거시적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우리가 미국이 패권을 계속 가졌던 거 여러분 선진국이 되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 1번 쪽수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아야 되고요. 2번 자본이에요. 캐피탈리즘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죠. 사실 자본주의가 캐피탈리즘 뭐냐면 자본 우선주의. 돈이 최고 사람은 그 부속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이 두 개랑 또 하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군사력입니다. 미국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위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런데 옛날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디였죠? 영국. 영국입니다. 여우씨 지리 공부 열심히 하셨습니다. 자, 영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였다가 왜 이게 몰락한 국가로 바뀌었냐면 사실 군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돈들을 지원했거든요. 영국은 여기 있으면서 저기 있는 나라까지 군사를 파견해요. 그럼 군 유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죠. 또 여기 내가 지켜줄게. 그러면서 뭐 하냐면 처음에는 지켜줄게 하고 그 나라에서 돈을 취하는데 뽑아먹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여기서 돈이 빵꾸 나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정이 빵꾸 나니까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하고 말을 안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돈을 줘야 말을 들을까요? 용병도 돈을 줘야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빵꾸가 났는데 지금 미국이 한 100년쯤 뒤에 200년쯤 뒤에 똑같은 일을 지금 반복하고 있어요. 미국의 군사 유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우리 앞전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제 한국도 군사 비용에 대해서 자국이 부담할 때가 됐다. 돈 내라. 돈 달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부자의 나라입니다. 그 대통령이 왜 돈 내라 그럴까요? 가오 떨어지게. 왜 그럴까요? 돈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내가 경찰 국가이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자본을 갖고 있는데 달러 패권으로 끝까지 끌고 갔었는데 요즘에 여러분 어디가 치고 올라오냐면 지금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2030년쯤 되면은 중국이 이 미국하고 기술력이 비등비등해지고 GDP 생산량이 아마 어쩌면 추월할지도 모른다라는 경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계속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최근에 뭐 얘기하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윤 대통령 갔을 때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이 반도체들이 중국에다가 공장을 만들어서 거기다 생산을 하고 있는데 더 추가적인 것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너 내 편이지 내 말 들어야 돼. 자, 왜 그럴까요? 결국 지금 현재 사회에서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라고 그랬습니다. 자본이 쫄리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을 통제하려고 들고 한국 니네 너 중국 편 들을 거야? 미국 편 들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정치인들은 갈라치기 합니다. 야, 뭐 친중, 미중 뭐 이런 얘기, 친미 얘기하는데 그건 정치인들의 싸움박질하는 논리니까 우리는 배제합시다. 경제 논리로 얘기합시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돈은 어디에 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과 중국 중에서 미국에 우리가 만약에 7, 80%를 의존했다면 이제 미국에 간 자금들은 반 이하로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요. 이해되실까요? 그 얘기는 앞으로는 중국 쪽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미국이 때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장하기 때문에 때리는 겁니다. 다만 미국이 때리기 때문에 중국이 성장할 수 있는 속도가 더뎌질 뿐인 거지. 조금 느려지는 거 1년, 2년, 3년 늦어질 수는 있고 더 많은 코스트가 발생합니다. 재밌는 건요. 미국 입장에서 중국에게 투자를 할 때 그 대중 수출 비중을 따지게 되면요. 미국 입장에서도 작년에 손실이 이만큼 났대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도 미국에게 수출하는 대미 수출이 손실이 이만큼 났어요. 그러면 뭐냐면 양쪽 다 출혈이에요. 왜 출혈을 감내하면서까지 쌈박질을 할까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냥 몇 천만 원, 몇 억 손실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돈을 손해 보면서까지 그 쌈박질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미래 패권을 쥐는 자가 승자이기 때문인데요. 보세요.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감히 예측한다면 한 7년에서 10년쯤 뒤에는 미국과 중국이 비슷해지거나 추월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현재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을 투자할 때 미국만 바라보는 건 이제는 좀 안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오늘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거시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향후에 어차피 10년 뒤에도 투자하실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살아계시는 분들은 이 방송 보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10년 뒤에도 주식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가 방향을 보는 걸 어디를 봐야 되냐면 미국과 중국 중에는 사실은 미국이 7, 80% 보셨다면 이제 중국의 비중이 한 30에서 50까지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국가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좀 괜찮다라고 보는 국가 투자처는 어디냐면 인도예요. 자, 인도하고 중국하고 비교할 때 항상 중국이 인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작년도 보고서 통계를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그 쪽수로 인구로 인도가 이겼습니다. 살짝 넘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은 기술력과 자본이 막대하고 그리고 인구도 많습니다. 인도는요, 기술력과 자본력은 그만큼 되지 않아요. 근데 인구가 많아요. 얘는 뭐죠? 소비 여력은 많지만 돈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1, 2위는 미국하고 중국이 계속 패권을 움직일 때에 동시에 움직일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제3지대로서 인도가 저는 굉장히 유망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도 관련 ETF들을 제가 자꾸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하고요. 기억하시겠죠? 자, 마지막 하나 보겠습니다. 1970년대, 80년대에 대한민국하고 비슷한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베트남입니다. 자,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우리처럼 경공업, 좀 싼 인건비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는 나라이고요. 그래서 어쩌면 전 세계에서 중국이 싼 인건비 가지고 움직이는데 지금 중국 인건비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마 라오스, 베트남 이쪽 나라들이 그런 사람이 움직이는 기술을 습득해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성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한 30년 전에 40년 전에 우리나라처럼 성장하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향후를 바라볼 때 베트남의 성장 속도를 여러분 기업들 한번 탐방해 보시고 베트남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신다고 한다면 향후에 내가 길게 볼 때는 이런 나라들이 투자 베네핏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10년쯤 뒤에 경제의 위상이 어디쯤 가 있을까라고 만약에 생각해 보신다면 지금 한국이 12에서 11위 정도 GDP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글쎄요, 우리가 정부에서 발표는 나와 탑5 얘기하지만 거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 한 탑7이나 정도는 가능성이 얼추 있지 않을까. 한 두세 나라 정도는 제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면 한국 시장도 투자성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기업들이 자꾸 도산해요. 이번에 보면 뭔 증권사 해가지고 왕창 빠지는 이런 것들이 있듯이 보시면 괜찮은 회사들이에요. 딱히 잘못된 회사들 별로 없거든요. 근데 줄줄이 무너져요. 그럼 여러분 주식시장에 내가 투자할 때 특정 기업을 내가 찍어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건 어쩌면 이게 몇 번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계속 맞추긴 어려워요. 자, 제가 그러면 왜 경제TV 나오는 사람이 특정 종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ETF를 얘기하고 코덱스 레버리지 상승장, 인버스 하락장, 지수의 오르내림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다가 대형주 종목들 제가 그럼 여기서 지금 서울경제TV 출연하면서 제가 했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실까요? 2차전 중에는 삼성 SDI라고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대형주 3개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 중에는 현대차하고 현대위아, 모비스, 그다음에 한국타이언테크놀로지 이 정도밖에 한 게 없고요. 반도체 중에는 SK하이닉스하고 DB하이텍밖에 한 게 없습니다. 자, 3대장 중에 제가 한 것 중에 여러분 전 국민이 모를 만한 종목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종목 할 때 하나만 제가 좀 특이한 거 하나 했었죠. 그죠? 중소형 종목 하나 했던 게 있었고요. 그러면 제가 하는 종목들 중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미국 달러 레버리지입니다. 달러가 올라가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들이대는 시장이 통화 시장이거든요. 거기에서 우리는 하고 있다고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대체 저는 개별 종목을 하지 않을까요? 과연 여기 출연하시는 혹은 여러분 매매하시는 분들만큼 제가 종목을 모를까요? 시장에 대해 뉴스를 안 볼까요? 과연 분석을 할 줄 모를까요? 왜 안 할 것 같습니까? 자, 리스크입니다. 중요한 건. 제가 우리가 한 2, 3주 전에 제가 우리 앵커님하고 그 얘기를 했었죠. 만약에 1년에 잃지 않고 수익을 낸다고 할 때 연간 수익률 얼마 정도 만족하세요 했더니 10% 이상이면 만족하겠다, 20%는 만족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그런 매매를 하실 거라면 2, 3개월에 한 번씩만 매매하셔도 한 번 진입에 10에서 20% 버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 매매자들은 대부분 다 한 번 진입에 50%, 100%를 벌고 싶어하고 반토막 난 계좌를 복구하려면 더블을 내야 되니까 이익을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무리하는 거다. 그렇다면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주식과 ETF 시장에서는 대형주하고 ETF만 가지고 인덱스 펀드만 갖고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인덱스 가지고 돈을 못 벌면 실력이 부족한 거예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인덱스 펀드 ETF 가지고 돈을 못 벌잖아요. 그 사람은 실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거는 실력 플러스 운입니다. 그런데 주식에 손실 나는 건 실력 플러스 운입니다. 근데 인덱스 펀드 ETF하고 대형주 가지고 돈을 못 벌고 잃는 것은 얘는 철저하게 실력입니다. 분석력이 부족한 겁니다. 그만큼 얘는 굉장히 안정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매매를 꼭 대형주하고 ETF 중심으로 관심을 좀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자, 두 번째. 시장이 주기적으로 하락을 하죠. 근데 저는 여러분이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이라고 대부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파생 상품 특히나 코스피 지수 200 선물 지수 선물 옵션 전문 트레이더입니다. 17년차 트레이더이고요. 선물 옵션을 매일매일 매매하는 사람이고 하루도 거르는 날이 없어요. 아직까지 17년간 휴가를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선물 옵션을 가지고 제가 움직였던 이유는 뭐냐면 지수는 주기적으로 올랐다 빠져요. 한 달쯤, 두 달쯤 오르면 또 빠지고 한 달쯤, 두 달쯤 오르면 또 빠지고 그 하락할 때 주식하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초창기에 저도 주식했었거든요. 한 1년 반쯤 그랬습니다. 그런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대안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하락장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적인 상품이 뭐가 있을까? 이게 선물 옵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주식 상품이 한 2,000개 가까운 1,900개쯤 되는 종목이었거든요. 17년 전에는. 지금은 ETF가 지금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매일 1,900여 개 종목을 매일 제가 스크린을 할 수는 없거든요. 이게 직업이니까 매일 봐야 되는데 언제 1,900개를 다 보고 앉았습니까? 잠 안 잡니까? 그죠? 장중에 거래해야 되고 언제 그걸 다 보고 앉았어. 그중에 좋은 거 골라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합니까? 그래서 고르다가 제가 생각했던 게 나 대형주만 하자. 코스피 지수 200에 포함되어 있는 200개 종목 외에는 안 한다. 근데 200개만 보는데도요. 하루에 그냥 클릭만 하고 봐도 2시간 걸려요. 좀 심도 있게 보잖아요. 보통 8시간, 10시간 봐야 돼요. 미치고 환장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했냐면 선물 지수는 오르고 내리는 것만 보면 되니까 선물 옵션이 훨씬 낫겠다. 위, 아래.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위요, 상박 따라가. 아래요, 아래 따라가면 돼. 위냐 아래냐만 알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심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위냐 아래냐를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차트 가지고 봤어요. 그러다 보니 보통 차티스트 분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 보조 지표들 많이 봅니다. 볼린저 밴드, CCI, OCI, MACD 이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 처음에는 한 2, 3년차까지 하다 보니까 영 맞을 때는 그렇고 틀릴 때도 있고 그때 달라요. 그래서 잘 안 맞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판단했던 건 제일 괜찮다라고 판단했던 게 옵션의 가격이었고요. 자, 그럼 옵션의 가격이 시중에 나가시면 옵션 가격 이론이라고 하는 책들을 찾아보면 여러 권이 출간되어 있는데 사실 그 책들을 저도 이제 다 봤거든요.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을. 저 직업이니까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그 책들을 쓰신 분들 훌륭하시지만 그 안에 잘못된 전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시장이 추세장이라고 전제하고 쓴 책들이에요. 옵션 이론은. 이해되십니까? 가격 이론은 전부 대한민국 시장은 추세장이라고 전제하고 쓴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 시장은요, 변동성장이라는 전제하에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옵션의 가격 이론이 왜 틀리냐면 마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어떨 땐 맞고 어떨 땐 틀려요. 그래서 옵션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거랑 독자 논리로 옵션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생방송 안에서 드리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 지지가와 저항가라는 개념을 가지고 심플하게 설명하는 것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도가 높아지신다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해도가 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는 뭘로 한다?
이렇게 큰 시장들 위주로 내가 손해보지 않을 거 위주로만 이렇게 큰 자금들을 운영을 하시고 그러면 내 자금이 전체가 만약에 1억이면 이 중에 7, 8천만 원은 우리가 ETF하고 대응 종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2, 3천만 원, 1, 2천만 원 얘 가지고 선물 옵션 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왜냐하면 얘는 이 큰 덩어리들은 자주 안 움직여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만 두세 번밖에 매매할 자리가 안 와요. 그러면 매일 손가락 빨고 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오늘도 공치네, 모니터 끄고, 오늘도 공치네, 모니터 끄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한 1시간 반, 2시간 동안 선물 옵션 매매에 집중하고, 가다 보면 또 괜찮은 종목들 나오면 그때 한 번씩 하고, 저는 그렇게 매매를 하는 편입니다. 오늘 제가 좀 사설이 길었던 것은 사실 어쩌면 생방송에서 드릴 수 없는 얘기들을 오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걸요? 왜냐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제가 선물 옵션을 하고 있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여러분이 이런 설명을 듣지 않으시면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선물 옵션에 대한 설명을 하려다가 오늘 이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요걸 기반으로 해서 선물 옵션 얘기를 한번 짧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은요. 선물이라는 종목과 옵션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선물이라는 종목을 먼저 놓고 보면 아침에 저는 제 노란톡 단톡방에다가 기준가라는 점을 여러분 선물 지수를 제가 정해드려요. 기준점이 지켜진다면 시장은 상방을 본다. 그러면 선물을 매수 진입해서 여기 매수에 진입해서 목표가가 오면은 청산, 매수한 것을 차익 실현한다. 청산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기준가를 붕괴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시장이 하락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은 주식과 차이가 뭐냐면 하방에 배팅할 수 있는 선물 매도 진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는 상방 진입을 얘기하는 거고 매도는 하방 진입을 이야기한다. 기억하시고 매도가 내려갈 때 차익을 실현한다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이게 선물입니다. 그런데 옵션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상승을 할 때, 선물에 매수할 때 얘는 콜옵션을 사면 됩니다. 그리고 장이 하락할 때 선물은 매도 진입하잖아요. 옵션에서는 풋옵션을 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콜옵션과 풋옵션의 개념을 좀 간단하게만 잡자면 사실 콜이라는 종목과 풋이라는 종목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기준점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기준점을 지킨다는 얘기는 시장이 상방도 하방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장이 올라갈 때는 콜옵션이 올라가야 되고요. 장이 하락장에서는 풋옵션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둘 다 기준점을 지키고 있다가 둘 중에 한 놈이 무너지면 풋옵션이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풋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하락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장이 하락해야 풋옵션이 수익이 나는 거니까. 그럼 얘가 무너지는 순간 반대 콜이 올라가서 장은 상승해요. 그럼 나는 아침에 오늘 방향 어디야? 상방 베팅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대로 만약에 콜풋 중에 콜이 만약에 기준점이 무너지는 순간 뭐가 올라갈까요? 풋옵션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장이 오늘 방향 하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장 방향을 잘 보는 건 이 옵션 가격 때문이고 옵션 가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논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제가 차트를 몇 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차트 어제죠? 예, 어제 차트입니다. 어제 장을 보시게 되면 지수가 아침에는 눌렀다 오르고 눌렀다 오르면서 반등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한 10시 한 반경까지는 이게 올라갈 건가 내려갈 건가 애매모호하게 움직였죠. 그러다가 10시 반쯤부터 시장이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급락을 해버리는데 선물지수로 7.2포인트의 하락을 했습니다. 1포인트가 선물 한 계약당 2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선물 한 계약당 175만 원 정도의 하락을 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수익이 왜냐면 1,000만 원 가지고 선물 한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17.5%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니까 상당한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주식만 하시는 분이면 이날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자, 왜 없을까요? 아침에 시작하고 나서부터 장이 계속 빠지는데 나는 손절하는 거 아닌 이상은 빠져나가지 못하면 죽는 거니까요.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도대체 이날 하락을 할 수 있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냐라고 본다면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C, 이게 콜옵션 차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P, 이게 풋옵션 차트인데요. 아침에 출발할 때 제가 뭐만 보시면 된다고 이야기했냐면 기준이 되는 지켜야 되는 가격입니다. 자, 콜옵션은 여기가 4.78이라고 하는 가격이 지켜야 될 가격인데 아침에 지키고 반등하고 지킵니다. 그러다가 얘가 무너지죠. 무너지는 순간부터 얘는 뭐예요? 반등은 속임수였고 하락이 방향이 됩니다.
자, 풋옵션은 얘가 지켜야 될 가격이 무너졌다가 회복하지 못하다가 10시 반경에 회복하기 시작하는데 저점에서부터 얼마가 시세가 나기 시작하냐면 어제 같은 급락장에 풋옵션이 당일날 700%. 7배가 시세가 납니다.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했습니다. 혹은 콜옵션 선물 매수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된 걸 인지했습니다. 기준점이 깨지는 게 확인되고 나서 나는 하방, 풋옵션에 선물 매도에 베팅했다면 수익 전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조건 되고 한참 많이 벌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상승인 줄 알았는데 상승이 아닐 때 나는 손절을 하고 인정하고 방향만 바꿔준다면 이득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게 마치 저는 선물 옵션 하면서 인생을 좀 배운다라고 생각하는 건 살다 보면은 나랑 아닌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친구가 됐든 사업 파트너가 됐든 어떤 인연이 됐든. 근데 여러분 미련이 남아서 정이 들어서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나에게 내 마음을 좀먹고 힘들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손절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사람의 인연과 우리가 일하는 곳에서는 내가 이걸 잘라내고 다음 뭔가를 찾을 때 더 나은 뭐가 없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쉽게 손절을 못합니다.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내가 손절 치면 막바로 다음 게 있습니다. 이해되실까요? 상방을 손절치면 하방이 있고요. 하방을 손절치면 상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방향을 다 맞추지 못해요. 제가 만약에 하루에 5번의 매매를 한다면 한두 번은 손절이 있습니다. 10번의 매매를 한다면 2-3번의 손절 저도 있어요. 늘 손절이 늘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손절치고 수익 전환할 수 있었던 건 반대 방향에 살 수 있는 게 바로 있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예. 내가 A라는 걸 투자했다가 얘가 실패되면은 B가 있어야지, 플랜 B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부분 주식 매매자는 플랜 B가 없습니다. 장 빠지면 다 빠지지 뭐 올라가는 종목 찾기가 되게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선물 옵션의 가장 큰 장점이 플랜 B가 늘 있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4월 6일입니다. 비슷한 패턴인데 차이점이 뭐냐면 얘는 아침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해가지고 왕창 밀어버려요. 하루 종일. 그러면 여러분 주식 같으면 미치고 환장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선물 옵션에서는 얘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에 기준점만 체크하면 돼요. 자, 4.85 기준점, 이 가격이 무너진다라는 거, 기준이 무너진다는 거 하나만 체크하는 걸로 인해서 방향은 결정 났고, 그러면 얘가 기준이 무너질 때 우리 뭐 사면 됩니까? 반대 방향을 사면 된다. 그랬더니 풋옵션이 당일날 6배, 600%가 났습니다. 자, 여러분 어저께 4월 25일이었고요. 자, 이 차트는 4월 6일입니다. 불과 19일 만에 똑같은 패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주식이 기회의 장입니까? 선물 옵션이 기회의 장입니까? 저는 선물 옵션 같은데요. 제가 주력을 찾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고 장이 하락해도 제가 웃고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저는 즐거우니까요. 예, 저는 선물 옵션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배우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라 이런 분이 있어요. 나는 안 해봤는데 나는 그거 위험한데 힘든데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응애하고 태어날 때 주식이요 주식이요 하고 나오신 분 계세요? 없잖아요. 예. 부동산 그러면서 나오는 아파트, 경매 이러면 나오신 분 있냐고요. 다 우리가 살면서 언젠가 배운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낯설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시간이 26분인데요. 시간이 다 갔으니까 제가 종목 얘기 간단하게만 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예, 종목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제가 여러분 마무리를 잠깐 드립시다. 자, 종목을 보시면 코덱스 레버리지는 우리가 여기 14,200원에서 13,900원 사이에 매수해서 16,500원대에서 다 팔고 끝냈어요. 중간에 여기서 한번 팔고 음봉에 다 털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재진입해가지고 올라와서 한 4, 5 거래일 만에 정리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였냐면 시장이 조정이 올 건데 기간 조정 횡보인지, 횡보라면 모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가격 조정으로 빠질지 제가 확실치가 않다. 청산하고 좀 기다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올라올 때 이 자리부터 뭐였냐면 장이 앞전 고점까지는 올라왔는데 계속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중요한 건 고점이 낮아지고 있다. 저점만 깨지면 게임 끝날 건데 조심스럽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지난주에 드렸거든요. 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는 게 하락 추세입니다. 그런데 상승 이후에 눌림목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고점이 낮아지면 안 되고요. 저점을 깨면 안 되는데 자, 이날 지난주에 저점을 살짝 깨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정이 좀 올 것 같아서 한 2, 3주 정도 주식 안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살 게 없어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하락이라고 얘기할 때 뭐 다른 거는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 다 피하셔도 되고 수익률 더 좋으신 분들 거 들으셔서 더 좋은 걸로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런데 제가 상승한다고 할 때, 즉 막 하락하고 있을 때, 자 이제부터 상방을 삭게요 할 때 두려움 좀 버리시고 따라오시면은 꽤 도움이 좀 되실 것 같고요. 제가 막 올라가다 이제 조정 나올 거예요라고 이야기할 때 당일날 안 나오더라도 한 며칠 기다려 보시면 조정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제 톡방에 있는 시황을 참고하시기 매우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단톡방 들어오시면 유익하실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인버스라는 게 주가가 빠지면 수익이 나는 상품인데, 자,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인버스 이력을 보시면 얘가 앞에서 이렇게 반등할 때 얘가 얼마 못 반등했어요. 그리고 지금 떨어질 때, 자, 얘는 저점을 한번 깼죠. 1번 저점, 2번 저점. 그리고 올라올 때 여기 고점이 2번이고 여기가 1번이라고 치면 1번보다 2번이 고점이 낮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다시 3번 저점은 저점을 갱신한 상태에서의 반등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인버스가 세게 갈까요? 어느 정도 가다가 말을까요? 후자겠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추세를 정말 형성하는 종목들은 여러분 차트 논리는 그렇습니다. 직전 저점을 지키고 갑니다. 직전 저점이 깨졌다가 가는 경우에는 추세가 여러분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자, 마치 글쎄요, 뭐 적정한 비유일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비유하면 조금 더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연인들이 만나다 보면 싸우기도 하고 헤어지기도 하고 다시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잘 지내는 사람들은 싸우긴 하지만 쉽게 헤어져라는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하게 되면 마음의 상처가 커지니까요. 그리고 심지어 싸우다가 이럴 거면 헤어져 말은 하지만 실제 헤어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헤어지는 커플이 있습니다. 헤어졌다 다시 만납니다. 또 헤어집니다. 또 다시 만납니다. 그러면 그 커플이 여러분 해피엔딩이 될 가능성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상처가 있고 아니다 싶으면 깨질 수 있다라는 바람이 여러분 이 마음 기저 안에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직전 저점을 깨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마치 사귀던 사람이 나랑 여차하면 헤어져라고 이야기하는 건 똑같아요. 왜냐하면 마지노선의 지지선인 거예요. 그 지지선을 깼다는 얘기는 추세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사실 건들지 않는 게 좋고 접근할 때는 뭘로 본다? 얘는 단타로 접근한다. 따라서 저는 인버스는 2,900원에서 3,000원 언저리쯤 오면 저는 팔아먹겠다라는 생각으로 현재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져가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기대가 크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3,000원, 3,100원이 맥스일 것 같은데 2,900원에서 3,100원 사이에서 저는 청산하겠다는 생각이라서 이번 하락 조정은 그 정도의 단기적인 하락이라고 보여지고 소요 시간은 대략 한 1, 2주 정도 더 걸리지 않을까? 그러면 5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까지 가면은 대략 하락은 일단락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주식을 사지 말아야 될 시기가 한 1, 2주는 한 2주 정도는 5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인버스를 다 팔겠습니다라고 만약에 단톡방에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이 이제 하락이 얼추 일단락 됐다고 보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때부터 살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단톡방은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네요.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을 11,000원부터 사라고 노래를 불렀고요. 12,500원에 팔고 12,000원 밑에서 받자라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는데 지금 오늘 12,950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12,850원, 12,900원대에서는 재매수한 것의 절반 정도만 차익 실현하시고 나머지는 끌고 가서 저는 13,800원에서 14,200원 정도까지는 중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여기 찍을 때까지 시장은 계속 약세장이지 않겠냐. 그럼 결론은 저는 5월달 약세장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5월은 쫙 빠졌다가 반등 좀 나온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빠졌다가 중순쯤에서 저점 찍히고 좀 반등할 텐데 그 반등이 가짜 반등이에요. 그리고 6월에 한번 왕창 빠지고 나야 시장 진바닥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시황 그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오늘 제가 좀 약간 잔소리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잔소리 들어봤습니다. 시장이 어려운 만큼 그만큼 더 진정성 있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저희 반장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많은 분들이 문의 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노란 톡방은 24시간 열려 있는데 지금 제 얼굴 보이는 이 아래로 보이는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하신데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조금 더 간단하게 저희가 큰 화면으로 정리해놨으니까
있으니까요. 보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노란톡 안내까지 드리고 넘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접수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장이 어려우니까 또 종목 상담 많이들 해주신 것 같은데 접수된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뒷자리 222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동국제강 가지고 있습니다. 13,900원에 5% 들고 있는데요. 3월에 폭락을 좀처럼 만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으면 교체 매매 할까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아이고. 예,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꾸셔야겠네요. 예. 네. 자, 보시면 동국제강 월봉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면 1988년도부터 보입니다. 굉장히 멀리 보이죠. 자, 이 종목의 특징을 한번 보시라는 의미예요. 자, 보시면 얘는 1988년부터 살짝 올라갔다가 얘가 한번 조정하기 시작하면 3, 4년 정도 합니다. 그리고 잠깐 반등했다가 또 주저앉았다가 잠깐 시세해뒀다가 주저앉았다가 패턴을 보시면 동국제강은 굉장히 좋지 않아요. 과거의 흐름을 보시면 제가 얘가 절대로 저점을 깨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추세대를 깨는 흐름이 자주 나오는 종목은 자 보세요. 가다가 흘러내리고 한번 반등했는데 앞전 고점 넘지 못하고 흘러내렸다가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거래를 안 하시는 게 제일 좋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쭉 한번 흐름을 보시게 되면 한번 주저앉으면 얘는 보통 3, 4년이에요. 그리고 한번 올라갈 때 시세 한번 주고 눌렀다가 또 한번 주고 박살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2011년도부터 빠져서 언제까지 죽였냐면 2020년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9년이에요. 9년이라는 세월을 견디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종목은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번 시세가 2020년부터 바짝 났죠. 그러면 이제부터 소요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적게 걸리면 3, 4년일 거고 길게 걸리면 8, 9년 걸릴 거예요. 견디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냥 결론부터 이야기 드렸던 거고. 자, 주봉을 보십시오. 그러면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시면 얘는 저점이 낮아지다가 살짝 올라가는데 오늘 아래 꼴이 다른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런데 얘가 양봉을 치고 올라가 봤자 14,500원, 15,000원 정도 오면은 팔아먹고 나가야 될 자리 같습니다. 그래서 먹을 폭이 크지 않다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동국제강 지금 보시면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저점 1,350원부터 15,940원입니다. 그러면 저점에서 고점까지 약 50% 정도 올랐고요. 빠졌다가 무너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래 꼴이 달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 가지고 계신 분께 오늘 지금 아래 꼴이 길게 달았죠. 그래서 내일하고 모레 이틀만 보시죠. 목요일하고 금요일. 목금 안쪽에 양봉을 세운 다음에 조금 버티셔서 한 13,000원에서 13,500원에 빠져나오세요. 근데 만약에 내일과 모레에 양봉이 아니라 무조건 이틀 연속 양봉 나와야 됩니다. 이유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틀 안에 양봉이 아닌 음봉으로 무너진다 싶으시면 비중 5%밖에 안 되시니까 다 던져버리시고요. 차라리 인버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종목이 252670입니다. 252670. 이 종목을 사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물려있는 거 정도를 커버하시려면 아마 비중 한 30%에서 40% 실으셔야 되겠네요. 3, 40% 정도 비중 채우셔가지고 장 빠지는 거 즐기십시오. 5월달 하락장입니다. 그럼 인버스가 수익이 한 10%만 난다고 하셔도 커버 되시고 남을 거니까 비중을 그렇게 채우시는 것이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 시원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솔루션까지 드렸는데요. 더 자세한 종목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추가적으로 뭐 그런 거죠. 방송에서 상담 받았던 사람인데 추가적으로는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도 다 노란톡에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다음 상담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 신라 가지고 있습니다. 77,4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호텔 신라 오늘 상승했네요. 2.45% 오르면서 79,600원까지 올랐는데 호텔 신라나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반장님? 종목은 좋습니다. 회사도 좋고요. 그런데 만약에 투자 가치만 놓고 보신다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게 사실은 시청자님하고 전화 연결이 되면 참 좋겠는데 네. 이거 왜 이걸 이렇게 하셨냐고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냐면 사신 가격은 여기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가는 가격이 좋은 자리에 진입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주식을 볼 줄 아신다는 분이 차트 볼 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통상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 목표가를 어디 잡게 되냐면 직전 고점 부근에서 팔거든요. 통상적으로 85,000원에서 87,000원 사이에 팔아야 정상인데 저걸 야 이번에 직전 고점 넘겨서 더 갈 거야라고 아마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야 앞으로 호텔 좋아지고 코로나 풀렸으니까 매출이 증대될 거고 아마 계속해서 행복의 회로가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통상적으로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우리나라 종목들은 대부분 변동성이기 때문에 쌍바닥권 눌림목에 매수하게 되면 직전 고점 근처에서는 무조건 반을 파십시오. 철칙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장대 음봉이 떨어지는 이 종목은요. 통상적으로 시세를 다 했을 때 장대 음봉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미 다행인 건 수익권인 것 같습니다. 진입 단가가 77,400원이니까 주당 한 2,000원 정도 이익인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 내일 아침에 팔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이 양봉은 가짜예요. 예, 잠깐 반등하는 척했다가 또 주저앉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까지 다시 사신 가격 밑으로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장이 5월달 좋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팔아먹고 그냥 기다렸다가 떨어지게 되면은 얘는 7만 원 언더까지만 떨어지면 감사합니다라고 받을 만한 자리가 돼요. 7만 원에서 6만 원 한 중반 정도까지가 제일 좋은 매수가이기 때문에 팔고 나가시고 다시 한번 떨어질 때 사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수는 정말 잘하셨는데 이 매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매도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관련돼서 조금 아쉬운 부분들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호텔 신라 관련돼서 이야기 나눠드린 부분들 꼭 상담 접수해 주신 분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온 종목인데요. SK 가지고 있습니다. SKI 테크놀로지네요. 네, 87,000원에 10% 들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앞부분만 봐서 SKI 테크놀로지를 SK로 잘못 봤는데 오늘 1% 정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76,100원 선에 마무리가 됐는데 SKI 테크놀로지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 시기 놓치신 것 같은데요. 네. 네. 왜냐면 아까랑 차트 똑같잖아요. 아까 우리 일본 보시면 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차트입니다. 그럼 얘는 아마 떨어져도 한 최악의 경우는 55,000원까지 적으면은 65,000원, 7만 여기까지 빠져야지 반등할 거거든요. 제가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에 대한 제가 디테일하게 공부한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회사의 업황에 관한 말씀은 잘 못 드리겠고요. 차트만 놓고 보신다고 한다면 자, 월봉을 보시면 신규 상장 종목인 것 같네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예, 갔다가 무너져서 바닥 찍고 슬슬 반등을 하는데 문제는 마음고생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바닥권이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한 11만 원, 12만 원까지 올라갈 자리 있으니까 나쁘진 않은데 그러려면 아마 올 하반기까지 마음고생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주봉을 보시게 되면 자, 주봉에서도 보시면 가다가 눌리는 거예요. 가다가 눌리는 건데 그러면 이걸 만약에 길게 보시면 이 추세대가 무너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추세대 하단이 얼마냐면 6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견디시기는 좀 너무 그렇지 않을까. 이 회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10%밖에 안 사셨으니까 떨어질 때 6만 원 초반 중반에서 재매수하시면 좋은 가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라오면서 이득이 나면 나쁘진 않다. 그래서 굳이 손절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회사가 좋다라고 본인이 판단하셨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밑에서 떨어질 때 비중을 30-40%까지 채워서 끌고 올라오겠다라고 생각하기. 이 회사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 주주께서 먼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회사가 좋다면 떨어질 때 하단에서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6만 5천, 7만 원 요 언저리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왜 제가 싫어하냐면 얘가 직전 고점을 돌파했던 놈은 직전 고점이 깨지게 되는 순간 손절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술적 분석이 가장 기본인데 이미 이 위에서 사셨다는 얘기는 밑에 사지 않았다는 의미고 그러면 중간 가격에서 더 가나 보다 추격했다가 가다가 수익 날 때 안 팔았거나 물려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분 입장에서는 손절을 빨리 치고 밑에까지 기다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하지만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좋은 회사라고 한다면 밑에 하단에서 재매수 타이밍에서 비중을 채워서 끌고 올라오시는 전략 권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 문자 상담까지 만나봤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데요. 노란톡에서 들어오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반장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반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 알려드리면서 반장님과 저도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